7시 됐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네 번째 북토크가 되네요.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어, 대전 예술의 전당하고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가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연극이죠. 스카팽의 간계라고 하는 희극이죠. 네. 근데 이 책은 희곡이에요. 한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스카팽의 간계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분은 우리 붙박이 패널 박주한 이사님하고 안녕하세요. 새로운 젊은 청년 수여를 했습니다. 주승원 패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에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많네요. 줌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 책 내용은 되게 짧고 이제 이게 또 16세기 17세기 그죠? 1600년대니까 17세기 이야기라서 이 책 자체는 좀 시대 감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연극에는 좀 각색이 돼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부자들의 갑질 이런 거를 이렇게 풍자하고 해악하는 그런 연극으로 각색이 돼서 여러분들이 책은 책대로 재미를 느끼고 연극에서 또 한번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실 거를 적극 권합니다. 제가 이제 그 책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두 집안이 부잣집이에요. 아르강트라고 하는 집안과 제롱트라고 하는 집안인데 이 두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큼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아주 자식들한테도 내가 결혼시키면 해야 돼. 뭐 이런 상당히 가부장적인 집안의 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르강트하고 이제 제롱트라고 하는 두 부잣집에 아들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강트 아들은 옥타브, 그리고 이제 제롱트라고 하는 집의 아들은 레앙드르. 이 두 사람의 이제 아들이 아버지들이 어디로 여행을 간 사이에 여자들을 만나서 미리 부모들의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하고 약혼하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 2달 후에 돌아오리라고 예상했던 아버지들이 갑자기 일찍 돌아오게 돼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한테 혼날 거를 예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분명히 반대할 텐데 그러면서 제롱트 집안의 하인인 스카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스카팽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스카팽이라고 하는 하인이 상당히 기지가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냥 원하는 여자들하고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이. 그래서 여자친구들한테도 만나가지고 이 스카팽이 확인을 해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건지.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고 뭐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좋다. 그런 진실이 느껴지면은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한테는 속여요. 거짓말을 하고. 근데 이 재밌는 게 각 집안이 부잣집이다 보니까
옥타브라고 하는 청년을 돌보기로 돼 있는 사람은 실베스트르라고 하는 하인이 있고, 또 레앙드르를 돌보기로 된 게 카를라고 하는 또 그 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 하인들한테 그 도련님 잘 지켜라 이러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도련님들이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서 이제 옥타브는 만난 여자가 이아생트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아생트는 그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슬프게 우는 걸 보고 반했어요, 옥타브가. 그리고 이제 레앙드르는 또 제르네비트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 이름이 자꾸 막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두 집안에. 그래서 한 집은 아르강트가 아버지고 이쪽은 제롱트가 아버지고, 아르강트의 아들은 옥타브고 제롱트의 아들은 레앙드르고, 그다음에 옥타브의 여자친구 이름은 이아생트고 레앙드르의 여자친구 이름은 제르비네트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여자의 신분이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좀 뼈대 있는 집안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고 싶은데 그냥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이제 근본도 잘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네 그 결혼을 반대할까 봐 지금 이제 걱정들을 해가지고 스카팽이라고 하는 하인한테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구워 삼든지 해서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아생트한테는 사실은 그러니까 옥타브의 여자친구 오빠가 없어요. 근데 오빠가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반대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저기 아르강트를 이제 속이고요. 아버지죠. 그리고 제롱트한테도 또 이제 아들이 지금 어디 뭐 그 터키 사람들한테 배를 타고 나갔다가 지금 붙잡혀 있어가지고 돈 안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한 이유는 그 제르비네트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은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이제 또 레앙드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돈을 뜯어냅니다. 그 스카팽이. 근데 이제 그렇게 사기친 사실이 이 실베스트로라고 하는 그 하인이 그걸 또 불어요. 그 제롱트한테. 그래가지고 제롱트가 그걸 알게 되고서는 노발대발을 하죠.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사기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구한다. 이런 것이 이제 발각이 나면서 이 스카팽을 이제 이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두 아버지가 이제 벼르고,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그 스포일을 하나요? 알고 보니까 이아생트는 제롱트의 옛날 딸이었고, 또 제르비네트는 아르강트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아버지가 다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딸들을 여기서 지금 찾아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했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말은 좀 되게 좀 싱겁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야기 줄거리는 그렇게 간단한데, 이 재밌는 게 이 저자가 몰리에르라고 하는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저도 이제 사실은 몰리에르라는 그 작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는 연극을 이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런 희곡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한테는 필수 코스인가 봐요. 이 몰리에르의 작품을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되고 이걸 또 연극 무대에서 경험도 해봐야 되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 좀 했죠. 이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박주환 이사님이 좀 소개 좀 하죠. 네. 몰리에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대상으로 1671년도에 이제 이 희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이제 루이 14세잖아요. 네. 근데 원래 몰리에르는 되게 유명한 왕실의 가구를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이 그래도 꽤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래서 왕정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되게 익숙했고 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어떤 공연 이런 만들다가 뭐 어떤 본인이 예, 배우이기도 했어요. 이런 몰리에르 활동을 자신이. 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다 네. 말아먹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유랑 생활을 한번 떠나죠. 유랑 생활을 떠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루이 이제 14세가 이제 그를 이제 극단으로 불러들이면서 연극을 만드는데 옛날에 약간 이제 귀족처럼 살았던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풍토에 자기 어떤 배인 몸에 또 유랑하면서 또 배운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상당히 날카로운 그 당시에 귀족들을 아직 그 당시에는 루이 14세가 왕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좀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루이 14세가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몰리에르의 어떤 연극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까이 있다가 이제 루이 14세가 왕이 되고 나서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예요. 이제 자기도 저렇게 이제 희극화 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 약간씩 이제 멀리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이탈리아의 예술, 음악하고 발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몰리에르가 루이 14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돈을 다 들여서 계속 연극을 만들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어, 몰빵 그렇지만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무대 위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하는 네. 되게 자신의 운명도 비극인 그런 극 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였죠. 그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죽은 예는 없다고 합니다. 이 몰리에르가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은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유명한 작가고 사실 몰리에르의 본명은 장 바티스트 포클랭이라고 했었대요. 포클랭. 근데 그 포클랭이라는 데서 이제 그 음을 따가지고 이제 이 사실 스카팽이라는 것도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여기서 이제 간계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상의 문제고 간계라고 하면은 사기잖아요. 사기. 간사할 간자에다가 계획할 때 계획 한자인데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스카팽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도와주려고 화이트 거짓말, 그죠? 백색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좋은 결말을 맺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말 잘하는 재주꾼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번역을 스카팽의 지혜, 네.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스카팽의 인물이 드러나는데 이게 간계라고 하니까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맞습니다. 네.
우리 주승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책 읽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전 주승훈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라는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주셔서 어떤 공간적인 그런 느낌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탈리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의 귀족의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진짜 귀족의 뭐 남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귀족을 돌보는 하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귀족을 돌보는 이게 정말 지금의 뭐 그냥 4인 가족, 5인 가족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좀 사회로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하인은 그냥 그 귀족 가족이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 따르는 그런 역할이지만 스카페는 뭔가 거기에서만 치우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귀족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정말 스카펜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영어로 플렉서블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어떤 아들들이 정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잘 사로잡을 수 있고 가족적인 상황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스카펜이라는 사람이 정말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본인만의 지혜를 통해서 음, 잘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회인들은 정말 본인들이 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 그리고 본인의 좀 입장을 어떻게 좀 다부지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젊은 사람들의 관점이 독특하네요. 그죠?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이 책만 읽을 때는 이거 너무 단순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극에서 한 요소가 이제 우연이라는 요소가 그 중요한 거를 차지하는데 너무 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딸이 저쪽에 그렇죠, 그렇죠. 그 애인이고 이쪽은 또 이쪽 딸의 애인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우연의 그 요소가 너무 강해서 좀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작가의 의도가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현대극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국립극장에서 상연이 되면서 이전에도 여러 번 아마 이게 연극으로 상연이 됐었나 봐요. 근데 아,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 그 연극은 상당히 관객석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 연극으로 이제 상연하게 된 건데 포인트가 뭐였냐면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부자들, 갑부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갑질 이런 거를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해악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연극에는 지금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연극에 몰리에르가 등장을 한대요. 주인공으로. 네, 맞습니다. 네, 몰리에르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극작가로서 작업을 하다가 연극은 또 한쪽에서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의 역할과 연극의 역할이 잘 안 맞으면 자기는 알아서 연결해 그리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출가가 뛰어난 분이 그러니까 임도환이라는 분이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뭐 헤럴드 엔젤 어워드도 받았고 토탈 시어터 어워드 이런 상을 수상한 대단한 연출가로서 이분이 이제 극을
현대극으로 재밌게 만들어서 이제 연극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환 이사님은 네. 이 책 읽고 네네. 어떤 느낌 받았어요?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시대를 건너서 왔구나. 이 단어나 이런 게 되게 생소했어요. 그, 일단은 그리고 이 시대를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에는 그 시대의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 왜 배를 타고 나갔지? 근데 이 시대가 그 1600년대가 그 대항해 시대의 거의 이제 최절정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모든 유럽 국가들은 다 배를 타고 나가서 뭔가 무역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무역을 한다는 거는 되게 그 부자, 음. 완전 부자라고 하는 그 상징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재벌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 중에 한 명은 구두쇠라고 하는 제롱트. 또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제롱제롱. 네, 그냥 혼자 읽었습니다. 제롱트도 그랬고 또 읽으면서 그 에퀴, 뭐 피스톨, 리브르 뭐 이런 다양한 화폐 화폐 단위가 단위가 나오죠. 나와요. 네. 이게 스페인 화폐도 있고 어디 저기 이탈리아 화폐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역시 이 나라 이 시대는 이제 글로벌한 시대구나. 그런 어떤 시대상을 몰리에르가 13년의 유학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겪은 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유람선은 터키 유람선이에요. 네, 그것도 참 좋았고. 그죠. 아, 터키도 등장하고 네, 이집트도 네. 등장하고. 그리고 또 저 재밌었던 거는 그게 전개가 저희 그 안방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아니 저기서 왜 시아버지를 뒷담화하지? 시아버지인지 모르고 뒷담화하고 걸려가지고 막 뭐 어쩔 수 있겠어 뭐 이런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갑작스럽게 만난 또 아들이 그 아내가 또 저분의 딸이고 이분의 딸이고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뭐 이러면서 이 시대의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 희극을 찾았구나. 예. 사실 우리의 막장 드라마는 약간 좀 너무 진지해가지고 문제긴 한데 이렇게 끌어내면 재밌겠다 이런 것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지금 두 아들이 이름이 옥타브하고 레앙드로. 옥타브하고 레앙드로는 재벌 2세잖아요. 재벌 2세인데 돈이 없어요.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어떤 권력에 집중돼 있었다라는 것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무게중심의 사회상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었어요. 아무리 재벌 2세여도 돈이 없구나. 보니까 가격으로 쳤을 때 별로 비싼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치를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했던 시대고, 같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또 한편으로 보는 것 같은 시대상? 네, 하여튼, 되게 엄격한 시대에 이런 되게 하인이라면, 그 시대의 하인이라면, 죽을 수 있는 말들을 진짜 형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아주 익살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 말한 김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네. 사실 처음에 스카팽이 이 두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 거기 딱 있고 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느낌도. 사실 저는 야 이걸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네, 예. 몰입도가 높은 작품 중에 하나죠. 끝까지 궁금하게. 그러니까 막판의 결론은 좀 싱겁게 그렇죠. 끝나지만 맞아요. 막장 드라마의 막판.
예, 그 과정에 이르는 그 끝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계속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읽게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그런 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작품으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 그 좀 책을 읽을 때 속도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재미나고 되게 이렇게 긴박하게 읽혀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간에서 되게 너무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운전을 하다 보면 부스터를 쫙 밟잖아요. 근데 그 부스터를 쫙 밟고 잉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음, 들어서 아 뭔가 어떻게 보면 결말만 보고 평가했을 때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허무함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너무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책을 보다 보면 대화체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책으로서는 아 이게 너무 빠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유튜브로 나왔던 클립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배경적인 묘사로 같이 좀 보다 보면 되게 화려한 게 너무 많죠. 음, 아까 진짜 뭐 이탈리아, 뭐 집회, 뭐 터키, 뭐 스페인 너무 뭐 프랑스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배경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의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아 진짜 그때는 지금보다 패션 산업이 덜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옷 그리고 다양한 패션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들까지 음,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진짜 스카팽에 간 게 있지만 스카팽을 잘 활용한 저는 그 두 아들에 집중을 하게 음, 됐어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아들도 정말 이세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부모님이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근데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턱 막힐 수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시대상이 있거든요. 음, 근데 결혼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애만큼은 좀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시대상에서 자기주도적이어야 한다, 누구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만약에 제 부모님이 그냥 선에 가서 아, 이 여자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봐라라고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그만큼의 뭐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노리고 싶은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한번 만나보라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지금이나 그 시대상이나 이렇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좀 독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역사학과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음, 이게 뭔가 그 세계사들을 좀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한 3, 4명 대학생들이 음, 음, 좀 교양 과목을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2030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배경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형태로 좀 나의 삶을 좀 지치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1월에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렇게 이 연극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책을 보셨다면 연극도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좀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사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아, 지금 그 주승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자기의 뭐 결혼 문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아직도 그런 저항감들이 있잖아요. 막상 집에서 그 부모들이 반대하면은 그 결혼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게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게 1600년대 얘기예요. 100년 1600년대에 전이죠. 그 600년 전에 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몰리에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상의 전환, 이 주체적인 인간의 삶을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이런 극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많아서. 아마 진짜 뭐 이렇게 살인을 할 정도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되게 혼내고 막 이런 시대상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극화해가지고 어떤 인간들의 욕망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했다고 하는 측면이 참 대단한 그 어떤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그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예, 우리 그 여기 음. 플로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음. 낯익은 분들이 계신데 음. 질문이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아니면 읽고 나는 이랬다 그런 점 있으시면은 같이 말씀하시죠. 이게 뭐 열린 자리니까는 이거 그 전에 보셨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역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스카팽이라는 존재도 있지만 스카팽이라는 존재 말고 다른 인물 중에 그래도 나는 이 인물, 이 등장인물을 되게 인상 깊게 보셨다라는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뭐 저는 아까 그 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그냥 독서라는 게 정말 에세이라는 장르도 있지만 뭐 소설이라는 장르가 좀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뭐 희곡도 소설에 기반을 한 거다 보니까. 음. 근데 어떤 이 소설은 그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 그 희곡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나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등장인물은 이렇게 해결했네가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뭔가 그 두 아들이 결국에 결혼을 하기 위한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에 대해서 이 책이 좀 표현한 게 묘사한 게 되게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하고 관련해서 이게 이전에는 몰리에르 이 작품이 있기 전에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시학 이런 걸 쓰고 사실 전통적으로 그 서양에서는 비극이 줄을 일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희극이라는 것이 등장한 게 사실 서양 사회 특히 이 중세라는 그 저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되게 금기시됐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왜 음브로또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거기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쓰지도 않은 희극이라는 책을 이렇게 뭐 그 도서관에다가 숨겨두고 그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독사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데 희극이 이 성경 이런 데서는 예수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으면 그거는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이 희극을 즐기는 거를 서양 사회에서는 중세까지는 금기시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1600년 되니까는 르네상스 이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해방된 시기인 거죠. 이게 희극이라는 게 이렇게 엄격한 장르로. 그러니까 비극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비극 영화를 보면은 그 동질감 그걸 자기가 느끼면서 그 주인공하고 나하고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면서 감정 해소를 하고 그 쌓였던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그 억울했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풀린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희극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근데 이 몰리에르는 그거를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희극에서도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것. 지금 주승원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주인공이나 아니면 등장인물을 나하고 대입하는 거죠. 나라면 어땠을까? 마치 나를 대변하는 듯한
그 동질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스카팽을 나로 이렇게 동일시하면은 참 통쾌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작품에 몰입을 더 하면서 그렇죠. 그 작품을 이제 감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희곡사에서는 되게 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몰리에르의 작품의 그 장르가 그 이탈리아나 이 로마 고대 로마의 그 마당극 그 방식을 되게 고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스카팽의 관계도 이제 마당극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꼭 누구에게 꼭 묻는 것처럼 그리고 누굴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바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참여를 그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그 되게 그 여러 사람들의 눈높이, 민중의 눈높이에 음, 맞춰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어떤 장르로 또 만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현재 연극을 제가 한번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전체를 보려고 찾아봤어요. 근데 전체가 없더라고요. 이게 짧게 짧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궁금하게 만들거든요. 이 마당극을 어떻게 펼쳤을까? 어떻게 관객하고 이 호흡을 했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진짜 그 되게 소통을 하는 희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람객들의 리뷰들이 정말 온라인에서 너무나 많이 비춰지는데 좀 희극, 그러니까 희극이 연극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음, 연극, 서울 해화에 가면 연극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이렇게 무대 배우분들이랑 관람객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내는 좀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결국에는 이 스카팽의 관계라는 작품이 뭔가 관람객이 그냥 관람을 하고 끝났어가 아니라 내가 상황이면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 것 같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되게 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감도 잘 해줘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도 같이 꺼내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어떤 형태로 좀 풀어나가 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뭔가 연극으로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야기 끌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연극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막 진짜 뭐 2030도 있을 거고 5060 세대 분들도 계실 거고 40대 분들도 계실 텐데 각 다양한 세대 뭐 남녀 무관하고 정말 다양한 세대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좀 장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이 스카팽의 관계라는 거는 뭐 저도 30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그 선배 이사님들 많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 이사님들도 이렇게 저랑 세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그 세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면서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서 이거와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이런 중세에 이렇게 사실 연극도 그렇고 음악회도 그렇고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들이 그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어떤 이렇게 룸이나 뭐 사롱 이런 그죠. 거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감상하고 예술인들은 일종의 이렇게 상업적 거래 하듯이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그 감을 느끼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왜 마당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연극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해방 후일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게 정식 그 어떤 장르로 시작된 거는. 근데 그 이전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런 때에는 마당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양반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대부 가문들의 어떤 아,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평민들이 그냥 뭐 동네 이렇게 마당에다 진짜 펼쳐놓고 그쵸. 해학과 풍자 이런 것들을 즐기던 우리 그 장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걸 느끼게 해요. 이 작품을 읽으면은 동네 잔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치.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스카팽의 그 관계가 저는 사실 그 제목이 생소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가장 많이 공연된 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프랑스에서는 이 몰리르의 이 스카팽의 그 관계 뭐 그리고 그가 만든 35곡의 작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의 세익스피어가 그지. 국립극장 예. 이름이 몰리에르의 집이 집이다. 예. 네, 그 정도로 이 몰리에르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춘향전이나 그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어떤 게 펼쳐지면 다 가서 우르르 음. 보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그 희극이지만 또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런 어떤 그리고 이 그 내용에서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이게 1600년대인데 이게 법정 그 소송 문제 여기서 이제 아르강트라고 하는 그 옥타브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서 이 파혼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스카팽이 그 소송해서 뭐 좋은 거 있다고 소송을 하냐 그러면서 한 말이 여기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 밑줄을 쳐놨는데 이 페이지를 지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페이지, 네. 41페이지에 보면은 현대 그 우리 사회에서도 누구하고 소송 건다 그러면은 다들 말리잖아요. 야, 그 재판 한번 걸리면 보통 그 심적 고통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이 이게 와닿더라고요. 현대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돼요. 뭐라 그랬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뭘 하시겠다고요? 소송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공소와 재판. 그 짜증나는 소송 절차들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같이 발톱을 바짝 세운 족속들을 다뤄야만 하는 일이라고요. 집달리, 검사, 변호사, 서기, 검사대리, 조사위원, 판사, 서기보 같은 놈들 말이에요.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죄 없는 사람을 모욕을 주기가 일쑤죠. 집달리가 영장을 잘못 송달해서 알지도 못하는 죄로 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검사가 피고와 짜고는 엄청난 현금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배를 불리고는 변호하러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엉뚱한 말만 해대고 해야 할 말은 하지도 않아요. 서기는 실수로 선고를 내려 체포하려 들어요. 조사위원 서기보는 서류를 빼돌리고 조사위원조차도 자기가 본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죠. 운이 아주 좋아서 이 모든 걸 피했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말 잘하는 신자나 애인 말에 넘어가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날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옥에 발을 들여놓지는 마세요. 소송할 게 있다는 건 지상에서 추방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소송이란 말만 들어도 인도에라도 가서 숨고 싶을 지경이에요. 이게 현대에 그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우영우 그렇죠. 예, 변호사. 그 변호사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게 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그 입장이라든가 거기서 변호를 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고 검찰의 그 구속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도 거의 똑같았구나. 근데 이때가 더 그거일 거예요. 더 몰입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디지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디지털을 통해서 뭐 사진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남겨놨던 뭐 데이터, 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모든 거를 다 인터뷰하고 다 이렇게 진짜 압수수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토대로 어떤 그냥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아, 지금도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그 번거롭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얼마나 좀 더 밀접했을까? 음, 그 이게 밀접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닿다라는 거고 그 닿는다라는 건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좀 대사적인 것들은 묘사가 됐지만 정말 그 순간 속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감정이 좀 어떻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한다든지 이런 건 잘 안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 작품에선 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이것들을 좀 몰입하면서 좀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이렇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아 진짜요? 그 이렇게 다 대부분 처음 오셨는데 그 좀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이 가장 늦게 오셔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오늘 좀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일상에서 네, 한국사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제 그래서 정보를 받으면 계속 신청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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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책을 접하지를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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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건지 보려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한 함께 한 지 한 45분 됐거든요. 좀 45분 되면서 그래도 저는 좀 그래요. 그냥 처음 진짜 가는 분위기 속에서 한 30분만 있으면 딱 그 감이 오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느낌이 오실 텐데 좀 어떻게 좀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단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는 좀 정보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네 저는 일단 분위기를 보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또 다음 넘게 있고 계속 이렇게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플라스틱을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신청을 한 건데 기회가 됐으니까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걸 가끔씩 읽어보고 그 분명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네, 되게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어머님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셨어요. 왔는데 이런 전에는 이렇게 좀 커다란 게 강의하면서 이제 이유는 나눠주고 네, 아까 이제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네, 네, 불과에 대한 설명하고 네, 그리고 뭐 끝나거나 굉장히 질문하고 네. 아니 그런 해주셨는데 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되게 좀 이게 행사마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공간마다의 느낌도 다르고. 제가 직접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책을 전자책으로 돌려고 했는데 전자책에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네. 없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읽어봐야 되나 했는데 책을 사셨네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네, 네, 스카이에 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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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네. 2시간 공부 같은 거. 되게 열공을 하셨네. 못 봐가지고 뒤에는 내용을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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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극은 진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지하는 마감을 하고 네, 네, 네. 일단 힘들다니까 이제 듣고 우리가 같은 모습을 느끼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녁에 이제 연극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보는 것과 못 보는 것과 그쵸. 차이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좋아해서 오기로 이제 제가 어떤 직접 참여하는 건가 처음에 그게 아니고 진짜 엄청 들었어요. 아니, 근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원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한 것이 홍선희 관장님이 연극을 보시는 분들한테 연극 보고 나서 이렇게 감상이 어땠냐 그러면은 그 기대했던 바보다 좀 연극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사전에 연극을 보기 전에 미리 텍스트를 읽고
또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연극을 보면 훨씬 더 몰입도도 높고 그 연극을 되게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한 가지 작품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 희망의식 대전문부하고 같이 이거를 지금 세 번째인가요? 네. 네, 세 번째고 앞으로도 이제 2개 더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행복한 왕자하고 마지막 12월에는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진짜 그냥 봐가지고서는 그 작품의 진가를 감상하기가 힘든 난해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리 텍스트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연극을 감상할 때 좀 도움을 더 드리고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던 거라서 지금 정확히 그 의도대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냥 되게 이야기 딱 들었을 때 결국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 연극이라는 게 정말 나 한 번도 봐보지 않았는데 좀 괜찮을까? 라는 이렇게 좀 생각들을 저 역시 했고요. 저는 원래 저 대학교 때 화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술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지만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술적인 거에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의 자리로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태생적으로 되게 좀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람이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좀 공감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콘텐츠가 좀 저에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그 장르를 통해서 교감할 수 있다는 기회, 그 기회가 좀 오늘의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책을 읽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책을 보고 그리고 연극 보고 그리고 저희와의 이야기를 듣고 쓰고 쓴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 나중에 리뷰를 남기실 수 있겠죠. 오감을 좀 자극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혼자 읽고 만지고 했을 때 이감밖에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오감을 좀 만족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네, 선생님도 선생님도 좀 이야기를 어떻게 참여하게 해주시면 되셨는지 좋지 오늘 않을까. 같이 참여하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근데 아카데미 수강생이에요. 네. 유성 문화에 대한 것도 있는데 또 예술에 대한 호흡이기도 하거든요. 직장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에 대한 콘텐츠 필요로 보면 인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비자를 딱 보자마자 뭔가 이게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음.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라고 잘 알지 못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네, 그 다음 책은 그 어린이 이제 그 행복한 왕자인데 행복한 왕자. 그림책입니다. 네. 그림 몇 장 보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그림을 얘기해 주시면 이 앞에 같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같이 준비하면서 저도 읽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될까? 그 몰리에르의 어떤 일생을 보니 참 아이고 이분이 참 애절하게 살아셨네. 뭐 이런 것 맞아요. 보긴 했지만 이 얘기만 가지고 꺼내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보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훨씬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사실 저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의견 계속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서양 미술사 강의 들으셨어요? 기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런 문학 작품이든 감상을 할 때,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 쓴 그 곰브리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작품을 쓴 사람, 그분을 이해해야지 진짜 작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딱 읽었을 때는 뭐야 싱겁게 진짜
뭐 희극이니까 웃기네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몰리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 작가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다 탕진을 하고 그 13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학과 풍자로 자기의 생각을 펼쳐낼 수 있었던 거 이거는 한 예술가로서의 위대한 승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인생과 이 작품의 내용하고가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이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끝에 앉아 주신 분도 되게 차분히 듣고 계셔서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 우리 예술의 전당 직원이세요. 저 역시 처음 와서 저 역시 처음 와서 이렇게 직원분들 몰라봤네요. 그 이게 좀 저는 책을 읽을 때 그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볼 때 프롤로그, 에필로그, 머릿말, 목차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머릿말 한번 보시겠어요? 머릿말. 그 진짜 맨 앞에. 그래서 정말 이 책에 보면 그냥 처음에 번역 대상작을 고르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국립극단의 그 우상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수전노의 경우 오늘의 젊은 관객을 위하여 새롭게 번역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의 관객에 보다 친숙한 어투를 살려내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좀 맥락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과거에 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그 6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에도 복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복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과거에만 좀 치우치자가 아니라 이 과거의 어떤 역사를 활용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만 좀 뭔가 책을 읽는 거는 그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스카팽의 관계, 그러니까 스카팽이라는 사람에 대입해서 나는 정말 어떤 형태로 살아갈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음, 이것들이 뭔가 열린 결말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결말로서는 그냥 그냥 결혼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뭐 해피하게 끝났다라는 좀 맥락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맥락은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들을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유념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책은 얇고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이 얇은 책에서도 이 스카팽의 관계는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수전노라는 또 그 희극 대본이 있어서 이 수전노라는 작품도 상당히 많이 그 연극 무대에 오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 책 보면서 웃기셨어요? 난 별로 안 웃었어요. 혹시 웃기셨나요? 네. 되게 진지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거 연극이 되게 기대가 돼요. 근데 연극에선 되게 많이 웃는데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막 아, 포복절도하고 웃는데요. 왜냐면 이 어투가 약간 이제 이 웃기게 하려고 하는 뭔가 있는데 되게 대사가 진지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희극인가 비극인가? 근데 사실 중간까지는 비극이었어요. 왜냐면 딱 누구지? 그 스카팽이 죽게 생겼잖아요. 네. 야,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막장으로 크게 가면서
스카페인이 이제 살아나죠. 살아나는 네. 의사 희생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맺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중에 돈 얘기가 되게 많아요. 돈, 뭐 편결에도 다 돈, 이거 뭔가 거래도 다 돈 해가지고 스카페인이 어쩌면 그 인간의 그 돈과 아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 돈과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야, 이 사람 정말 이 스카페인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렇죠.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미 이때 예견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죠. 사람을 돈으로 거래하고 음, 그 외에 저기 뭐야 제르비네트를 이집트의 네, 뭐 파괴.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돈으로 얼마를 주면은 여자를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스카페이 그 아버지들을 네.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을 뺏어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때도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가의 눈으로 그거를 이렇게 희화해서 작품에 녹여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스크루지 구두쇠 스크루지 그의 등장과 같이 네. 구두쇠 제롱트도 등장을 시켜서 제롱트가 갖고 있는 그 단순함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똑같은 말 하고 여기 스카페인이 그런 얘기는 어차피 머리에 저장된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그 제롱트와 대화를 어떻게 끌어갈까? 이거 되게 궁금해요. 연극이 되게 기대가 되는, 희극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네. 어떤 책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되게 그 스카핑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어서 뭘 남길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뭐 네이버 초록창에 내 이름 검색하면 나오긴 나올까? 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뭐라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막 시한부라고 할까요? 좀 극단적인 표시이긴 한데 너 죽기 전에 뭐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이렇게 뭐 나는 정말 사랑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고 나 진짜 이렇게 해외여행 진짜 한 5개 다녀와봐야 좀 편안하게 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카펜도 그런 위기를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웃풋을 냈었던 것 같아요. 몰리에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아웃풋 자체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 몰리에르도 그렇고 스카팽도 그렇고 이게 인풋은 어떻게든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인풋에 대해서는 좀 시대적 그러니까 책의 이야기를 많이는 좀 표시를 못했지만 그냥 이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좀 전달했는가 그냥 그리고 나는 아웃풋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스카팽을 보고 몰리에르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좀 같이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뭐 한마디 더. 네네 말씀하세요. 네, 하나만 말씀하세요. 읽고 우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카팽이 되게 재미난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줘서 이거 하나 읽을게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한 얘기냐면 이아생트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스카팽하고 이제 시아버지를 만나 이제 타이밍이 바로 직전에 어째서 순수한 사랑을 이게 54페이지 얘긴데요. 네. 어째서 순수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일까? 두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주는 사랑의 장애물만 없다면 얼마나 달콤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랑을 되게 한탄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신세를. 근데 이제 스카팽이 무슨 소리예요? 평탄한 사랑만큼 단조롭고 재미없는 건 없어요. 행복이란 일단 이루어지면
바로 권태로 변하고 말죠.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겪게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야 의욕도 생기고 즐거움도 커지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삶에서 평탄하고 그냥 행복하고 뭔가 안정된 것을 원하지만 스카페행의 지혜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야 의욕도 생기고 또 즐거움도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비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 되게 요 큰 내용들 중에 되게 많은 위로가 됐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왜 시인 그런 시 있잖아요. 그 꽃도 자세히 봐야 이쁘다 그런 것처럼 풀꽃인가요? 풀꽃 나태주 시인의 그 시기처럼 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연극도 보실 때 알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 대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책도 읽어보고 연극도 보시면 새로운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스카팽의 관계 그 몰리에르의 작품 같이 얘기해봤고요. 이걸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저는 좀 제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책을 5글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좀 어떤 글자로 표현하고 싶으신지 좀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숙제인데. 아니 막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기사자를 뽑을 때 이렇게 네. 마무리로 딱 이렇게 이건 5글자로 이렇게 딱 일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딱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마지막에 뿌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독서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읽어보세요. 5자자 읽어보세요. 저는 허무한 사설. 아니 스카팽은 사실 이 극의 흐름 중에 네. 스카팽의 지혜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사실 걔 때문에 갑자기 복잡해진 거지. 네. 어차피 서로를 결혼시키고 싶은 사람들한테 결혼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에 괜히 껴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무한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맞다 운명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 많은 해석을 해서 우리 주승훈 이사는 어떻게 5자로 저도 지금 저도 좀 어렵긴 한데 의 빼고 스카팽 관계? 그것도 좋고요. 그냥 관계 속 지혜라고 할게요. 관계 그냥 속의 지혜. 네. 결국에는 저는 좀 성악설, 그러니까 성악설, 선설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악설을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되게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만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관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한 뒤에 내가 주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 그 때문에 독특하기 위해서 희극이라는 게 뭔지 좀 문헌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희극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답니다. 네. 그게 좀 특이했어요. 보통 우리가 소설 이런 거는 영화도 그렇고 권선징악이라든가 뭐 해피엔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특히 왜 디즈니 만화 이런 것들은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희극에서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 희극의 맛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악을 이렇게 그렇죠. 저기 하거나 단죄하거나 또 선을 또 이렇게 뭐 부추기거나 그런 요소가 오히려 빠지는 게 희극의 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또 연극을 통해서 맛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줌에 참석해주신 분도 줌에 참여해 주신 백은경 선생님 고맙습니다.